자,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차이나TV. 오늘도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네. 연말 되면 중국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부도. 네, 맞습니다. 망한다. 네. 내년에는 돈 못 갚는다.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9년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파악하는 내용과 중국 내에서 파악하는 내용이 상당한 편차가 있긴 한데요. 네네. 일단 535개 중국의 그 금융기관이 이제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에 한 5천 개가 넘는 거니까 네네. 한 13.5% 정도의 부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중국이 부도 위기에 직면할 것인가, 금융이 붕괴할 것인가라는 건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위험은 당분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가운데 13%가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너도 나도 이제 일단 은행 가서 돈 찾고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뭐 금으로 사고 뭐 이렇게 돈을 옮기잖아요. 근데 그럴 위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회사채 부도율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0.09% 정도의 그 부도율이 전체 금액으로 보게 되면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9%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중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스템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일반 민간 기업이 부실을 하게 되면은 5대 국책은행이 그거를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흡수를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게 되거든요. 지금 중국의 몇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은 왜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수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역대 일의 최저입니다. 0.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다만 여태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뱅크런 사태가 지금의 중국의 지방은행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국가가 모두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국진민퇴라는 단어입니다. 국진민퇴. 국유기업이 나서고 민간기업이 그걸 따라간다. 오히려 민간기업의 비중은 축소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문제와 불확실성은 국가가 흡수한다라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찍어서 모든 문제를 풀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어떤 부도율 를 우리가 얘기할 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통화 가치의 신뢰도도 낮아진다는 점도 있을 거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은 없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부도율이 약 4.5% 정도 되고요. 국유기업은 0.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국책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85% 정도를 국유기업에 합니다. 민간 기업은 국책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죠. 왜? 신용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유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비록 거기에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이 낮더라도 국가가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얘기했을 때 사회주의 시스템이니까 잘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개방화되고 더 서구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기 수준인데 그게 나중에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암이다, 종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많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중국은 연말마다 되게 걱정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좀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국진 민퇴 상황에서는 중국 은행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그래요? 정부가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서 모든 걸 흡수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중국의 주식을 보게 되면은 마오타이주 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국책은행의 비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힌트까지 주셨네요.
주셨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 요인을 좀 우리가 뒤로 제쳐둘 수 네. 있다면 내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중앙 경제 공작 보고를 네. 이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 경제에서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1년 넘게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1단계 합의가 비록 이루어졌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지 본격적인 내용은 2단계 협의안에서 이제 본격화될 것인데 쉽지 네네.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소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의 내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지금 내수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네. 수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내수까지 안 좋다 그러면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는 사실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내수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의 내수 상황이 어떤가를 좀 보시는 것이 오히려 수출 상황을 보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보통 이제 내년에는 한 6%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6%는 수치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부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지만 실질적인 거는 6%가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면은 그 5%, 6%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바오치, 바오빠라 그래가지고선 7%, 8%의 성장을 했을 때는 실업률 자체가 가지는 압력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어떤 금융의 선진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네. 질적인 성장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내수 경기가 어떤가에 대한 주목을 하시는 것이 중국 투자에는 아무래도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중국 내수주에 관심 가지라는 얘기들은 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해주신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내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살짝 들썩거리기도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 암호화폐랑은 약간 좀 차원이 다른 거라면서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암호화폐 연구는 중앙 통제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의 디지털화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이것이 무슨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리브라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큰 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제가 네. 중앙 정부의 통제 가능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원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인데 맞습니다. 중국은 중앙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부분은 현금에 대한 통제 능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신용거래까지는 아직 발전 수준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국의 타오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현금 카드의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네네. 신용의 어떤 그런 그 매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전제에서 파악을 하시면은 큰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중국은? 중국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제적인 위상 그리고 국제 무역계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위안화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니까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그렇지만 네네. 중국의 위안화로 무역 결제하는 양은 2%에 불과합니다.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달러에 연동되면은 달러화는 각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로화는 한 25%, 앵화는 15%인데 그렇죠. 중국의 위안화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고 그 위상도 상당하다. 심지어는 G2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위안화의 결제율은 너무 낮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지금 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 비용이라든지 편의성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화폐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저장의 기능이라든지 그렇죠. 가치 투자의 기능이라든지 하는 교환의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교환의 비율에 부합하는 일단의 어떤 위상을 마련해 놓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연말 연시를 맞아서 중국이 어떤 변화를 겪어 나가고 있는지 이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을 때 우리에게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힌트까지도 한번 이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내년에 새해 복 또 많으십시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오상공 글로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집으로 이제 오전 8시에 찾아뵙는데 이제 1월 2일 2020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날에는 다시 한번 5시 반에 찾아뵙니까요. 그때 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식 투자 상담 시간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